자정이 넘은 미국 대학 기숙사 복도는 거대한 동굴처럼 깊고 조용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자판기의 낮은 소음과 내 낡은 구두가 바닥에 부딪히는 또각거리는 소리만이 이 끝없는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주환. 그리고 이곳, 수많은 젊음이 잠들어 있는 이 공간을 지키는 야간 경비원이다. 나는 68이다. 내 나이의 노인들은 보통 따뜻한 아랫목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며 소일한다. 하지만 나는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내 몸보다 큰 경비원복을 입고 매일 밤 이 낯선 공간을 순찰한다. 왼쪽 무릎에서 시큰거리는 오래된 통증과 함께 순찰을 마치고 나는 1층 로비 구석에 있는 작은 경비실로 돌아왔다. 나의 작은 왕국,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흑백 CCTV 모니터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 나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르고 손녀딸 에밀리가 아침에 싸준 김밥 도시락을 열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좁은 경비실 안을 가득 채웠다. 에밀리, 내 유일한 핏줄이자 내가 이 고된 밤을 견디는 이유. 녀석은 이곳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아주 똑똑하고 착한 아이다. 나는 녀석의 학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이 나이에도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다. 나는 김밥 한 줄을 입에 넣고 휴대폰 속에 저장된 에밀리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저 미소 하나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딩동, 로비 출입문에서 벨소리가 났다. 모니터를 보니 한 남학생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학생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여기서 지갑 못 보셨어요? 검은색 지갑인데. 나는 말없이 아까 순찰 중에 복대서 주었던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에게 건넸다. 학생은 지갑을 받아들고 안에 신분증과 현금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게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안에 등록금이 들어있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뭘, 다음부터는 잘 챙기게. 나는 무심한 척 손을 내저었지만 학생의 그 환한 미소에 내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새벽 3시, 기숙사의 모든 불빛이 잠들고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기는 시간.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풀기 위해 경비실 안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아주 천천히 하나의 동작을 취했다. 두 발을 모으고 서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다가 천천히 옆으로 뻗으며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 태권도 고려 품새의 한 동작이었다. 나의 몸은 늙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내 몸이 만들어내는 선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흔들림 없이 곧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아주 잠시 나는 60대의 늙은 경비원이 아니라 온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장 위에 섰던 20대의 젊은 국가대표 김주환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환상은 무릎에서 전해져 오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의자에 앉아 남은 보리차를 마셨다. 교대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경비실 한쪽에 내 개인 사물함을 열었다. 갈아입을 옷을 꺼내다가 손끝에 낡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나는 사물함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빛바랜 천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나의 낡은 검은 띠였다. 수만 번의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이제는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잿빛에 가까워진 띠. 가장자리 실밥은 다 터져 있었고 끝에는 김주환이라는 내 이름 석자가 삐뚤빼뚤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그 띠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손끝을 통해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태권도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역사적인 그날, 나는 결승전 매트 위에 서 있었다. 수만 관중의 대한민국 함성 소리, 눈을 멀게 할 것 같았던 조명, 그리고 내 목에 걸렸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금메달의 묵직한 무게. 나는 그날 대한민국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짧았다. 그 경기에서 얻은 치명적인 무릎 부상은 결국 나를 매트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게 된 챔피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서서히 잊혀갔다. 나는 작은 도장을 열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결혼을 하고 서연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에밀리의 할아버지가 되어 이 낯선 땅의 밤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이 삶에 불만 없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그저 가끔씩 꺼내보는 낡은 사진첩 같은 것일 뿐. 내 인생의 진짜 금메달은 이제 더 이상 내 목에 걸려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영만리 타국에서 씩씩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내 손녀 에밀리의 웃음속에 있었다. 나는 그 금메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늙은 경비원의 삶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 나는 낡은 검은 띠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사물함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나의 과거를, 나의 영광을, 나의 상처를 그 어둠 속에 다시 봉인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또 하나의 조용한 밤이 지나고 평화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망령을, 오만하고 무례한 젊음이 곧 수면 위로 끄집어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조용한 왕국이 곧 나의 마지막 전쟁터가 되리라는 것을. 나의 평온한 밤들은 미식축구 시즌이 시작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승리에 취한 젊음은 종종 오만함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이다. 그 중심에는 이 대학의 쿼터백이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케빈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그는 늘 대여섯 명의 친구들을 몰고 다니며 기숙사를 자신들의 왕국인 양 활보했다. 그날 밤도 그들은 원정 경기에서 이기고 돌아와 술에 취해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기숙사 복도는 그들의 고함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경비실을 나와 그들에게 다가갔다. 다른 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좀 조용히 해주게. 내 정중한 요청에 케빈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친구들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 영감, 뭐라고 하는 거야? 나 한국말 못하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를 섞어가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내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자신들의 유흥을 방해하는 볼품없는 동양인 늙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기숙사다.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이니 규칙은 지켜야지. 내 말에 케빈이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그는 내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내 어눌한 발음을 과장되게 흉내냈다. 규칙하 할아버지.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하고 두어 번 쳤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벌레처럼 짓밟는 지독한 경멸의 표현이었다. 어쩔 건데 할배 나한테도 한번 굽실거려 보시지. 네가 잘하는 거잖아. 그가 내가 평소 학생들에게 하던 정중한 인사를 비열하게 흉내내며 말했다. 순간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매트 위의 승부사. 챔피언의 본능이 깨어났다. 내 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분석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흐트러진 자세,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체, 그리고 내 가슴을 찌르고 있는 저 오만한 손가락. 내 머릿속에서는 저 녀석을 1초 안에 바닥에 매다꽂을 수 있는 수십 가지의 태권도 기술이 스쳐 지나갔다. 돌려차기, 뒤후리기, 무릎 찢기, 내 몸의 모든 근육이 그 명령을 기다리며 팽팽하게 긴장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역만리 타국까지 와서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 내 손녀의 평화로운 대학 생활, 내가 여기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나는 경찰서에 가게 될 것이고 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무엇보다 에밀리의 앞날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안에서 날뛰는 분노의 호랑이를 평생에 걸친 인내와 극기 정신으로 억눌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친 노인의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네. 어서들 방으로 들어가게. 나의 그 무력한 굴복에 케빈과 그의 친구들은 만족스러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 어깨를 한번 더 툭 치고는 승정아를 부르듯 시끄럽게 떠들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내 가슴에는 아직도 그의 손가락이 남긴 불쾌한 감촉과 내 명예가 짓밟히는 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사이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기숙사 관리 책임자인 데이비스 여사에게 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는 이 대학의 시스템이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는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은 오후에 데이비스 여사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을 때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사무실 안에는 케빈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범생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데이비스 여사는 나의 보고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스터 김, 어젯밤에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케빈 학생과 그 친구들이 케빈 학생의 이야기는 좀 다르더군요.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케빈 학생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미스터 김이 다가와 이유 없이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케빈 학생은 단지 나이 드신 분이 흥분하신 것 같아 진정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흑백이 이토록 간단하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이라니. 미스터 김. 저도 미스터 김의 노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언어적인 오해나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을 너무 다그치거나 위협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을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나를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문제 있는 늙은 경비원으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제출한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나의 짓밟힌 존엄성은 문화적 오해라는 편리한 단어 아래
덮여버렸다. 시스템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스템은 가해자의 편에 서서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케빈이 내 뒤를 따라오며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봐. 할배, 내가 뭘 했어? 여긴 미국이야. 당신 같은 늙은 동양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마. 다음에 또 까불면 그땐 정말로 내 손녀딸 학교 생활 피곤하게 해줄 테니까. 그의 마지막 말, 내 손녀딸을 들먹인 그 비열한 협박,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수십 년 전 결승전 매트 위에서 상대를 노려보던 차갑고 텅 빈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케빈은 내 눈빛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왜? 뭐 한판 붙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기숙사를 나왔다. 그래, 케빈, 내 말이 맞다. 여긴 미국이지. 그리고 나는 힘없는 늙은 동양인 경비원일 뿐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너희들이 조롱한 것은 한 남자의 직업이나 나이가 아니었다. 너희들은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명예와 한 국가의 자부심을 건드렸다. 그리고 명예를 잃은 챔피언은 다시 싸울 이유를 찾기 마련이다. 나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데이비스 여사와의 면담 이후 나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차가운 투지를 동시에 느꼈다. 시스템은 나를 버렸다. 나의 명예는 짓밟혔다. 이제 내가 기댈 곳은 나 자신밖에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마했던 낡고 녹슬었을지 모를 나의 기술밖에는 나는 이전과 같이 묵묵히 나의 밤을 지켰다. 순찰을 돌고 출입자들을 확인하고 경비실에 작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하지만 나의 감각은 과거 현역 시절처럼 모든 것을 경계하며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나는 케빈과 그의 친구들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나의 굴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터였다. 며칠 뒤 나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금요일 밤, 기숙사 전체가 주말에 들뜬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케빈과 그의 패거리 대여섯 명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누가 봐도 기숙사 반입 금지 물품인 거대한 파티용 맥주통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보란듯이 나와 카운터에 아르바이트생인 데이비드를 향해 조롱의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이건 반입금지 물품일세.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내 차분한 목소리에 케빈이 과장되게 웃었다. 오, 할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데이비스 여사님이 학생들 자극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마시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막아. 규칙은 규칙이다. 모두를 위한 것이니. 지켜야지. 규칙 케빈이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나이든 경비원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치한 욕망이 가득했다. 이봐, 영감탱이야. 진짜 규칙은 힘 있는 놈이 만드는 거야. 비켜. 그는 맥주통을 든 친구들과 함께 나를 밀치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를 강하게 밀었다. 나는 나이든 몸으로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이유와 내가 지키기로 맹세한 이 작은 공간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나는 챔피언으로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나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내 몸의 무게중심을 왼발에 실었다. 그리고 내 평생 수백만 번은 반복했을 그 움직임을 내 몸의 기억에 맡겼다. 나의 늙은 다리는 40년 전의 기억을 따라 폭발하듯 뻗어나갔다. 목표는 케빈이 아니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단단한 강철 맥주통이었다. 나의 발날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맥주통의 중앙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깡!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쇠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그것은 단순한 타격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챔피언의 영혼이 내지르는 포효와도 같았다. 케빈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던 맥주통이 마치 대포에라도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과 함께 튕겨나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맥주통은 몇 바퀴를 구르다가 로비 한쪽 구석에 처박혔다. 그리고 그 강철 표면에는 나의 발날 모양 그대로 선명한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다. 로비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케빈과 그의 친구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비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와 찌그러진 맥주통을 번갈아 쳐다봤다. 카운터에 있던 데이비드는 입을 떡 벌린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무술 영화의 팬이었지만 영화 속 그 어떤 배우의 발차기도 방금 전 저 늙은 경비원이 보여준 저토록 간결하고 파괴적인 발차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큰거리는 무릎을 애써 감추며 다시 똑바로 섰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전과 같은,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했을 텐데. 케빈이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두려움이 대신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힘없는 늙은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미지의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욕설을 내뱉고는 친구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기숙사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뒤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저 할아버지, 방금 그거 태권도 맞죠?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나이 먹으면 다리 힘이라도 길러야지. 밤새 서 있으려면 말이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이 행동은 케빈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 굴욕을 갚기 위해 더 비열하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 올 것이다. 역시나 다음 날 오후 나는 다시 데이비스 여사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케빈이 미리 와 있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두려움과 함께 교활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데이비스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미스터 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찌그러진 맥주통의 사진을 보았다. 저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케빈 학생과 친구들이 금지 물품을 반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케빈이 피해자인 척 소리쳤다. 저 할아버지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맥주 좀 마시겠다는 걸 가지고 우리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우리 물건을 부셨다고요. 저 사람은 위험해요.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데이비스 여사는 케빈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내 대한 불신과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다는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나의 정직 처분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미스터 김, 당신의 폭력적인 행동은 우리 대학의 무관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신을 오늘부로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나의 정당 방위는 이유 없는 폭력으로 둔갑했다. 나는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나는 이 이국 땅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가 내민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 눈빛 역시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데이비스 여사와 그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케빈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들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들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들 모두 나의 마지막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다리 위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 들여 낡은 경비원복을 다렸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나의 생계를 책임져준 고마운 옷이자 오늘 내가 입고 싸워야 할 유일한 갑옷이었다. 구겨진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구겨진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출근하기 전 손녀 에밀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의 아이는 내가 곧 겪게 될 일을 까맣게 모른 채 밝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따라 더 멋있으신데요. 데이트 가세요 허허. 무슨 그냥 정기 업무 회의가 좀 있어서 그런다. 나는 애써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 더러운 싸움에 내 소중한 손녀딸을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아이의 그 환한 미소를 내 손으로 지켜내야만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학 본부의 회의실은 내가 평생을 보냈던 그 어떤 작전실보다도 더 차갑고 위압적인 공간이었다. 길고 육중한 테이블,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높은 의자에 앉은 5명의 위원들. 데이비스 여사를 포함한 그들의 얼굴에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 대신 이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권태감만이 서려 있었다. 내 자리는 그들 맞은편 덩그러니 놓인 작은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그곳에 앉아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나의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위원회는 처음부터 나를 가해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데이비스 여사는 내가 제출한 경위서는 무시한 채 케빈 측의 주장과 찌그러진 맥주통 사진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나를 몰아붙였다. 미스터 김, 우리는 당신이 학생들에게 먼저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기물을 파손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이며 학생들이 먼저 저를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데이비드를 보았다. 데이비드는 내 시선을 받고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증인으로 나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제가 봤습니다. 케빈과 친구들이 먼저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억지로 맥주통을 들여오려 했어요. 그리고 케빈이 할아버지를 먼저 밀쳤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변호사는 그의 증언을 교묘하게 공격했다. 데이비드 군, 학생은 현재 기숙사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지요. 미스터 김은 학생의 직속 상관이나 다름없는 위치고요. 혹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데이비드는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진실은 이해관계가 얽힌 신빙성 없는 증언으로 치부되어 힘을 잃었다. 다음 증인은 케빈이었다. 그는 완벽한 피해자처럼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의 거짓말을 쏟아냈다. 저는 그저 친구들과 조용히 들어가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희에게 다가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을 때 그는 갑자기 괴물처럼 변해서 저희의 맥주통을 발로 차서 부셔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증언을 완벽하게 뒷받침했다. 그들의 일치된 거짓말은 나 혼자의 초라한 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들렸다. 마지막으로 내가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담아 말했다. 저는 평생을 규칙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복의 색깔은 바뀌었지만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이 기숙사의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내 말에는 어떤 거짓도 과장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신념과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저 뻔뻔한 변명으로만 들리는 듯했다. 위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려는 듯 입을 열었다. 위원회는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케빈 학생 측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고 여러 증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스터 김의 행동은 설령 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과잉 대응에 해당하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라고 적힌 서류를 집어들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미스터 김의 행동이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오늘부로 그를 즉시 해고할 것을 의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내 인생의 명예가 이 차가운 회의실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리는구나. 체념한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데이비드와 그리고 내 손녀 에밀리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에밀리는 내가 회의에 간다고만 알고 있었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아마 데이비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 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것이리라. 에밀리, 네가 여길 왜... 내가 당황해서 말하기도 전에 에밀리는 나에게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에밀리는 내 손을 잡고 결연한 눈빛으로 위원들을 향해 외쳤다. 잠시만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여기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들고 온 노트북을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게 뭐지? 데이비스 여사가 물었다. 에밀리는 노트북 화면을 위원들을 향해 돌리며 말했다. 제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입니다. 나의 마지막 전쟁터에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내 인생의 유일한 금메달인 내 손녀딸이 도착한 것이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동아줄이 내려오고 있었다. 에밀리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난입에 당황했고 케빈은 저 계집애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는 듯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데이비스 여사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에밀리 양, 지금은 공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자리입니다. 학생은 발언권이 없으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에밀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새끼 사자처럼 용감하게 위원들을 마주보았다. 여러분은 지금 제 할아버지의 인생을 끝장낼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증거를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사라와 눈빛을 교환한 데이비드가 용기를 내어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세요.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위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SGB자, 좋습니다. 학생이 말하는 증거라는 것을 드러나 봅시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 낭비로 밝혀진다면 학생 역시 교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걸세.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데이비드가 확보한 기숙사 입구의 고화질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케빈과 그의 친구들이 맥주통을 들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오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막아서자 케빈이 나를 Get out of the way, old man 이라고 외치며 거칠게 밀치는 장면이 정확하게 포착되었다. 누가 봐도 케빈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증거였다. 거짓말이야, 저건. 케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내가 그의 폭력에 대응하여 맥주통을 향해 옆차기를 날리는 장면이 나왔다. 영상은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나의 늙고 마른 다리가 믿을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뻗어나가 강철 맥주통의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모습. 깡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맥주통이 찌그러지며 튕겨나가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힘없어 보이는 노인이 어떻게 저런 파괴력을 낼 수 있단 말인가. 데이비스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스크린과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에밀리가 준비한 진짜 증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여러분은 제 할아버지의 발차기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그리고 저 발차기 안에 얼마나 엄청난 자제력이 담겨 있었는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바뀌고 낡고 빛바랜, 하지만 역사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하단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태권도 남자 68kg급 결승전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영상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도복을 입은 20대의 젊고 패기 넘치는 내가 서 있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 소리가 3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영상 속에서 쉴 새 없이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날렵한 스텝,
현란한 발차기,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예리한 움직임. 그것은 내가 잊고 지냈던, 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3초를 남기고 스코어는 동점. 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영상 밖에 늙은 나의 다리가 맥주통을 찾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완벽한 옆차기를 상대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버저비터 김주환 선수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주환이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걸고 마침내 올림픽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흥분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경기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에 휩싸였다. 영상 속의 젊은 나는 태극기를 흔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위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 속에 젊은 금메달리스트와 그들 앞에 초라한 경비원복을 입고 앉아있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번갈아 쳐다봤다. 케빈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핏기 하나 없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오만한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포와 경악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영감탱이라고 조롱하고 하인처럼 부리려 했던 저 늙은 경비원이 자신이 평생 가도 닿을 수 없는 한나라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는 사실, 그 엄청난 진실 앞에서 그의 오만했던 자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데이비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나라의 자부심이자 올림픽의 역사를 모욕하려 했던 것이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그녀와 학교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내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영광이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내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나의 길었던 인생 전체에 대한 복잡하고 무거운 회한의 눈물이었다. 에밀리가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위원들을 향해 떨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렸다. 이분은 그냥 경비원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뿐인 손녀딸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이 머나먼 타국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영웅 김주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늙은 경비원을 해고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나라의 역사와 명예를 당신들의 그 오만한 편견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에밀리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묻는 추상 같은 심판의 선고였다. 에밀리의 마지막 말이 징계위원회 회의실 안에 장엄한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자리는 더 이상 한 늙은 경비원의 해고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곳은 한나라의 영웅 앞에서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을 심판받는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위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해고 통지서를 마치 불에라도 댄 듯이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데이비스 여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리고 케빈,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색깔이 사라져 있었다.
오만함, 분노, 조롱, 그 모든 감정이 씻겨나간 자리에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목격한 자의 텅 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치르게 될지를 깨닫고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의 비참한 울음소리는 그의 길고 길었던 오만한 시절의 끝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에밀리와 데이비드의 부축을 받으며 그 혼돈의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내 임무는 끝났다. 그날 이후 나의 이야기는 대학 캠퍼스를 넘어 미국 전역과 한국으로 퍼져나갔다. 교내 신문 기자였던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어 이번 사건의 전말을 탐사 보도 기사로 작성했다. 그의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았고, 내가 그에게 건넸던 지갑 이야기부터 케빈의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반전까지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숨겨진 영웅, 미국 대학의 한국인 경비원, 알고 보니 88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인종차별과 노인 혐오에 맞선 챔피언의 품격 있는 발차기. 기사가 나간 뒤 대학은 거센 비난의 여론에 휩싸였다. 결국 학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케빈과 그의 친구들 전원을 인종차별 및 허위 보고 등의 교칙 위반으로 퇴학 조치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데이비스 여사를 포함한 징계위원 전원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학교 차원에서 내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며칠 뒤 데이비스 여사가 직접 나와 에밀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적인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스터 김주환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저의 무지함과 편견이 선생님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지식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매년 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학생에게 수여하는 김주환 정신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선생님께서 그 첫 번째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나는 다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에밀리의 할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에밀리와의 관계에서 찾아왔다. 아이는 그날 이후 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나를 그저 돌봐줘야 하는 연약한 할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내가 평생을 숨겨왔던 과거에 대한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유튜브에서 나의 옛 올림픽 경기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와, 이때 이 뒤오리기 진짜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높이 뛸 수 있었어요? 아이는 마치 새로운 아이돌을 발견한 소녀 팬처럼 눈을 반짝이며 내게 물었다. 나는 아이의 옆에 앉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땀과 눈물로 얼룩졌던 선수 시절의 이야기, 태극 마크의 무게, 그리고
시상대 위에서 느꼈던 그 벅찬 환희에 대해 에밀리는 내 이야기에 마치 전설 속 영웅의 무용담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조용한 밤, 에밀리가 내게 물었다.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할아버지, 아이는 내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왜 평생을 그렇게 조용히 숨어 지내셨어요?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마치 그 시절 나를 비추던 경기장의 조명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길었던 인생을 돌아보며 딸아이에게, 아니, 내 자신에게 대답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에밀리아, 영광의 무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란다. 나는 낡고 시큰거리는 내 무릎을 매만지며 말했다. 나는 금메달을 얻었지만 동시에 선수로서의 생명을 잃었지.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가 되어버린 챔피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레비는 너무나 두려웠단다. 하지만 너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지. 나는 에밀리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쓸어주었다. 네가 태어나고 네가 처음으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었을 때 나는 깨달았단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금메달은 더 이상 내 목에 걸려있는 낡은 쇳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짜 금메달은 바로 너라는 것을. 그래서 하레비는 금메달리스트 김주환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에밀리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자랑스럽고 행복했단다. 그래서 숨기고 싶었던 거야. 나의 과거가 너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할까봐. 내 고백에 에밀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저한테는 금메달리스트 할아버지보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훨씬 더 자랑스러워요.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요. 나는 내 손녀를 마주 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의 무게가 에밀리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나의 모든 과거와 화해했다. 나의 새로운 평온은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손녀딸의 이해와 사랑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여전히 대학 기숙사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밤이 되면 순찰을 돌고, 경비실에서 손녀가 싸준 김밥을 먹고, 가끔은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세상은,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나는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은 내게 먼저 다가와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 할아버지. 오늘 밤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몇 학생들은 어설픈 자세로나마 내게 허리를 굽혀 한국식 인사를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케빈과 그의 친구들은 오래전에 퇴학당했고, 기숙사에는 새로운 질서와 함께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바람직한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도장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나의 이야기가 알려진 뒤 학교의 한인학생회에서 나를 찾아와 자신들의 공식적인 지도교사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교내 체육관 한쪽을 빌려 만든 김주환 태권도 동아리였다. 나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밀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그 멋진 모습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할아버지의 그 정신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게 할아버지의 금메달을 더 빛나게 하는 일일 거예요. 손녀의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매주 수요일 저녁, 나는 경비원복 대신 30년 만에 다시 깨끗하게 세탁한 낡은 도복을 입고 체육관에 섰다. 동아리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수많은 미국 학생들도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경쟁을 위한 선수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에게 태권도의 도, 즉 기를 가르쳤다. 자, 발차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있다. 나는 학생들 앞에 서서 말했다. 그것은 바로 예의다. 도장에 들어설 때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사범에게 인사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수련하는 이 공간과 나를 가르치는 스승과 함께 땀 흘리는 동료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자의 발차기는 그저 폭력일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품새의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힘의 균형, 절제의 미학, 그리고 자신을 이겨내는 극기의 정신. 학생들은 태권도가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깊이 있는 무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금발의 한 미국인 남학생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그는 얼마 전 케빈과 같은 미식축구부 소속이었지만 나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었다. 미스터 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올림픽 챔피언이시잖아요. 그날 밤 왜 케빈을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그랬을 텐데요. 나는 그의 질문에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류다.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인류다.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케빈을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야. 단지 나의 평화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일세. 나의 발차기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이자 여기까지라는 마지막 경고였던 셈이지. 나의 대답에 학생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이제 우리 동아리의 가장 성실한 수련생이자 든든한 조교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뭐가 말이냐? 모든 것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태권도는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달라요. 훨씬 더 깊고 따뜻해요. 나는 그런 손녀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체육관 한쪽의 대형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비쳤다. 거울 속에는 낡은 도복을 입고 서 있는 백발의 노인과 그의 곁에서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손녀딸, 그리고 그들 뒤에서 존경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인종의 젊은 학생들이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낡고 초라한 경비원도 과거의 영광에 갇힌 챔피언도 없었다. 그곳에는 스승이자 할아버지이며 이 새로운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끌어안고 평화롭게 서 있는 한 명의 온전한 나, 김주환이 서 있었다.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역할들과 화해했다. 에밀리가 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그리고 내 곁의 손녀를, 우리를 둘러싼 이 새로운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하레비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단다.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내 인생의 황혼역해,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눈부신 두 번째 봄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